여러분은 한국 병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실 오래 기다리거나 의사 선생님이 아픔을 가볍게 생각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겐 실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의료여행까지 올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대형 병원은 이런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VIP 병동을 따로 운영한다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영국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한국 의사에게 100억이라도 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수술은 해줄 수 없다는 거절이었죠. 그 순간 그녀는 충격에 넋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애쉬우드입니다. 런던 패션계에서 제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한 건 불과 3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런던 패션 위크에서 첫 컬렉션을 선보였을 때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의 환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브랜드 클라라 모먼트를 키우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2시에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새벽까지 디자인 스케치를 하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어요. 샤워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도망갔고 아버지 역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같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았고 저는 모든 불행은 가난에서 오고 뭐든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일에 집착했죠. 클라라, 이렇게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 생길 거야. 제 어시스턴트 엠마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 나 아직 20대 중반이야. 이 나이에 무슨 건강 문제가 생기겠어. 그때 저는 젊음이 곧 무적이라고 믿었어요. 실수였습니다. 아침은 항상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점심은 대부분 거르거나 회의 중에 샌드위치 반쪽을 허겁지겁 먹는 정도였습니다. 저녁은 보통 테이크아웃이나 인스턴트 음식이었어요. 영양보다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공급업체와의 실랑이, 생산 지연, 갑작스러운 디자인 변경. 모든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긴장감을 즐겼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첫 성공 이후 1년, 저는 영국 패션협회에서 신진 디자이너 상을 받았어요.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저는 제 인생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그지에 제 디자인이 실렸고 셀럽들이 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스토어 2곳을 더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나타나던 위통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면 위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산제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인 것 같아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중요한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또다시 식사를 거르게 됐습니다. 제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책임감도 커졌어요. 20명의 직원이 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제 성공에 달려 있었어요.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지만 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 애쉬우드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완벽주의에 있다. 패션 매거진이 저를 그렇게 묘사했을 때 저는 웃으며 인터뷰에 응했어요. 사실 그 완벽주의는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을 새워 다시 작업했어요. 컬렉션 발표 직전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위통에 이어 가슴 통증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심장 문제인가 걱정됐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아마도 약을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브랜드는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파리, 밀라노의 바이어들이 연락해왔고 아시아 시장 진출도 조심스레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런던에 비 내리는 날, 저는 아침 회의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날따라 위통이 심했지만 진통제를 삼키고 어떻게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야 처음으로 피를 토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클라라,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다가오는 패션쇼를 핑계로 미뤘어요. 그 쇼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영국을 넘어 유럽 패션계에 제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킬 기회였어요. 몸이 망가지는 것쯤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쇼 당일, 저는 아침부터 구토 증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메이크업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강한 커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어요. 모델들은 준비를 마쳤고 런웨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됐습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어요. 쇼는 제 부재 속에서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스태프들이 능숙하게 대처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쉬우드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암이라니.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자고 우겼어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병실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성공이 건강보다 중요한지. 하지만 병실 침대 위에서도 저는 노트북으로 일을 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고 디자인 수정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시술처럼 간단한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들은 모든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퇴원 당일, 주치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애쉬우드 씨, 이번 일을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예요.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바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복기 동안 집에서 쉬라는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저는 2주 만에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곧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클라라, 정말 괜찮은 거야? 친구 소피아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건강관리도 확실히 하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사를 거르고 수면을 희생했어요. 다만 이전보다는 자주 병원 검진을 받았고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자신에게 위안을 삼았어요. 수술 후 6개월, 제 브랜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런던의 고급 백화점에 입점했고 온라인 매출도 급증했어요. 사업적으로는 승승장구했지만 몸은 여전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디자인 작업을 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성공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이 대가가 치를 만한 것인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성공이란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코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라라 애쉬우드,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런던 패션계의 신성은 이제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다. 영국 최고의 패션지가 저를 그렇게 표현했을 때 저는 마침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위암은 잠시 흔들렸던 순간일 뿐, 제 성공 스토리의 작은 각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만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수술 후 1년 반이 지났어요. 제 브랜드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진출했고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뉴욕 패션위크 참가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복통의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위경련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위암이 재발했고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쉬우드 씨, 정말 유감입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NHS 종양 전문의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략 얼마나 남았나요? 제 질문에 의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치료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길어야 2년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의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제 기분처럼 우울해 보였습니다. 엠마와 소피아가 병실을 찾아왔지만 제대로 대화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돈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퇴원 후 즉시 영국 최고의 민간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 그것은 사실상 완치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어요. 미국이나 독일에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소피아의 제안에 따라 해외 병원들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실험적 치료를 제안했지만 성공률은 낮았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어요. 제 통장에는 수백만 파운드가 있었지만 그 돈으로 제 생명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믿었던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는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클라라, 내 친구 중에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이 있어. 어느 날 소피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영국에서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5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소피아를 통해 연락처를 받아 그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특히 위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다음 날 바로 그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빠른 답변이 왔어요. 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화상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화상 상담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스크린 너머로 나타난 한국인 의사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김성현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에 대해 질문했고 영국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애쉬우드 씨, 확실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 넘게 들어보지 못한 희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수술법과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접근법이었어요. 한국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직접 검사하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가 동행해 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성현 교수팀의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수술과 표적 치료를 병행하면 5년 생존율이 40% 정도로 볼 수 있어요. 40%라 영국에서 들었던 10% 미만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수치였어요. 그러나 김 교수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쉬우드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술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수준이 그대로라면 아무리 성공적인 수술을 해도 1년 내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런 수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생활 습관을 문제 삼다니요. 잠깐만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고요. 당신이 살릴 수 있다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요.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애쉬우드 씨,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탁자를 내리쳤어요. 당신이 대체 누구라고 그런 결정을 해요? 의사면 그냥 환자 살리는 게 의무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문제라고요. 김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문제예요. 그리고 제 수술은 제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을 일시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내 생명까지도 돈으로 살 수 없다니. 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히 수술 동의서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홀로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의사는 미쳤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소피아는 그의 말이 맞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건강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런던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그 빛나는 도시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성공, 명예, 돈, 아니면 그저 살아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결심한 바를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겠어요. 살고 싶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싸워봅시다, 애쉬우드 씨.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낯선 도시, 낯선 나라에서 제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런던에서 쌓아올린 제국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엠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제 부재 중에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안심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수술 당일 아침 김성현 교수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지했지만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준비됐나요, 애쉬우드 씨?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도 약속 지키세요. 수술실로 이동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의사를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들어오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기를 바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먼저 느낀 것은 통증이었어요. 온몸이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살폈어요. 중환자실이었고 소피아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 어땠어? 힘겹게 물었을 때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성공적이었대. 김 교수가 말하길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다고 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짝 물러선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수술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앞으로의 회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든 눈에 보이는 암 조직은 제거했지만 미세 전이 가능성 때문에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생활 습관 변화예요. 약속 기억하시죠?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생활 습관 변화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 날부터 김 교수의 특별 관리가 시작됐어요. 아침 7시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해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아직 똥이 트기도 전이었고 평소 저는 아침 11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간호사가 가져온 한식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김 교수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지켜봤어요.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수술 후 상태로는 항의할 기력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죽과 반찬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먹다 보니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그제야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입니다. 이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직접 와서 감시하는 것이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제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불평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김 교수 편을 들었어요. 그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확인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회사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막 업무 메일을 열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김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메일만 확인하려고요. 제 회사가 있다고요. 김 교수는 단호하게 노트북을 닫았어요. 당신과 저희 약속은 기억하시죠? 당장은 일체의 업무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비서분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당신 없이도 한 달쯤 잘 돌아갈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가 감히 클라라 애쉬우드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순간 병실을 박차고 나가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노트북을 내려놓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애쉬우드 씨, 제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정말로 이런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세포들은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김 교수의 말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오랜만에 받아보는 감정이었어요. 수술 후 2주차부터 짧은 산책이 허용됐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 후 저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걷는 동안 그는 의외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계기, 한국의 문화, 그리고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의 가족 이야기까지요. 자연스럽게 저도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끔찍했던 기억,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된 계기, 런던에서의 첫 성공.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어느 날 산책 중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성공을 갈망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행복? 아니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수술 후 3주차부터 가벼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약해진 몸은 이 가벼운 약조차 힘들게 받아들였습니다.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파티에서 주목받던 클라라 애쉬우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특히 기분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김 교수가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등을 돌렸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애쉬우드 씨,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 모두 정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암투병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당신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것도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암을 앓은 적이 있어요. 레지던트 시절이었죠. 그때 저도 당신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서 그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깃든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김 교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듣고 나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함께 이겨냅시다. 한 걸음씩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낯설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교수는 제게 미션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병원 6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기, 스스로 식단 계획하기, 명상 시간 갖기 등이었어요. 점차 미션은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과 대화하기,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 3권 읽기까지요. 이 모든 활동들은 치료의 일부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단순히 몸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 6주차에 접어들면서 김 교수는 제게 조금씩 일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으로 점차 늘려갔습니다. 완전히 끊었던 업무와 다시 연결되니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회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지만 놀랍게도 일에 대한 강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덮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매 순간 완벽을 추구하며 불안해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개월의 병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김 교수는 제게 퇴원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회복 기간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 받아야 했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간다면 치료 연속성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없었더라도 저는 이미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에서 찾은 예상치 못했던 안정감을 아직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전날 밤 병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봤어요. 2개월 전 수술을 앞두고 같은 자리에 섰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제 삶의 방향을 두고 싸우는 중이었지만 이제는 그 싸움을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김 교수, 간호사들, 같은 병동의 환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문득 런던에서의 삶이 떠올랐어요. 화려한 파티와 칭찬, 매스컴의 주목을 받던 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조용한 아침, 김 교수와의 산책,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에 정착한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된 업무 시간 외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생활이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제 존재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암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섬세함,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그리고 여유. 이런 가치들이 제 작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래 진료일마다 김 교수를 만나는 것이 제 일과의 중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의학적인 이유였지만 점차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히 건강에 관한 것을 넘어 삶의 지혜로 느껴졌어요. 언제부턴가 진료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제가 조금씩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는 직원들을 단순히 제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처럼 여겼다면 이제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만나는 엠마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주말이 어땠는지, 가족은 잘 지내는지. 예전에 저였다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대화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저는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이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살기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어요. 퇴원 후 3개월, 항암 치료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마지막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세포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김 교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밝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진료실에 나오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치료가 끝난다는 기쁨보다 이제 김 교수를 자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를 단순한 의사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 확실한 건 이제 그를 만나는 진료일이 제 한 주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주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감정이 제 삶에서 처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가 생각났고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 김 교수님과 상담 약속을 더 잡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복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완치 판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영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완치를 이야기하다니.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를 만날 이유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럼 이제 영국으로 가도 될까요?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6개월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6개월. 그동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죠. 진료가 끝나고 나오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김 교수는 놀란 듯했지만 미소와 함께 수락했어요.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그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지배인에게 따로 연락해 오늘 밤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죠.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 교수는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진료실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오히려 어색함만 더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한데 당신이 준비한 거죠?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민망함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감사하지만 제가 아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그의 말에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어쩐지 안심이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돈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 했던 제 습관을 그는 너무나 쉽게 간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떠나 한강 근처의 소박한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소주와 함께 해물파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화려한 셰프의 요리보다 이 소박한 음식이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애쉬우드 씨,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클라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어린 시절, 의사가 된 계기, 그리고 암을 이겨낸 경험까지.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와는 또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성현 씨, 제가 당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당신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공식적인 진료일 외에도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북촌 한옥마을 산책, 그리고 김 교수. 아니, 이제는 성현이라고 부르게 된 그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쌓여갔어요. 그와 함께할 때면 런던의 화려했던 삶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 그에게 정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비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준비한 명품 시계를 건넸어요. 성현 씨, 이건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는 선물 상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라, 왜 늘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죠? 당신의 진심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당신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당신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아버지의 무관심을 견디기 위해, 친구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성현의 권유로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통화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수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놀란 듯했어요. 암 치료로 인해 제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으니까요. 클라라, 많이 변했구나. 그가 말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현은 저희를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성현의 따뜻한 성품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안하다, 클라라. 내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의 고통,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에게 투사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성현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영국의 회사엔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새 컬렉션 준비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현과 헤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성현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성현 씨, 제가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고백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어요. 클라라,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하지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거절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너무 달라요. 당신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고, 저는 그저 한국의 평범한 의사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였던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한국의 평범한 의사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성현 씨,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곁에 있을 때 제가 누구로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 곁에서 저는 그저 클라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클라라로요. 제 말에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픔도, 외로움도, 인간관계도.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제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가진 것보다 제 자신에 더 가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이것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안식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의 회사는 런던에, 그의 일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 모든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런던의 본사는 유지하되 서울의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엠마에게 물려주고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만 활동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팀을 믿고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결정을 엠마에게 알렸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드디어 대표님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화상회의에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을 꼭 데려가 달라고요. 솔직히 우리 모두 대표님이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악마의 패션 디자이너 같았거든요. 이제는 좀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과거에 저는 얼마나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상사였는지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성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평생 이런 사람을 기다려왔다는 것을요. 제 고집과 이기심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저는 늘 제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게 아니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강해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지지와 때로는 단호한 제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1년을 넘어가던 어느 날, 성현은 제게 청혼했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반지가 아니라 한강변 벤치에 앉아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갈래요? 그 소박한 청혼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보다 값지게 느껴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모인 조용한 자리에서 진행됐어요. 런던의 제 아버지도 한국을 방문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도 참석했어요. 저와 만난 뒤에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더 건강해 보였어요. 식이 끝난 후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작은 일이지만 새로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껴안았어요.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이 마치 다른 생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성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와 함께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 브랜드 클라라 모먼트는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컬렉션마다 일정 수익을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런던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성공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를 위해 건강과 진정한 관계를 희생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인생은 남들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라는 것을요. 어제 저녁 성현과 한강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하늘에 떠있는 별똥별을 보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니까요. 한때 100억을 줘도 살 수 없던 시간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마침내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가격표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요즘 국제결혼이 말이 참 많죠. 문화 차이 때문인지 생각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 커플들이 유튜브를 통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려 11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으로 시집온 러시아 여성입니다. 영양실조로 임신이 쉽지 않았던 그녀는 어렵게 기적처럼 아이를 품게 되었지만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 충격 이후 그녀는 남편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기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이 부부는 끝까지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러시아의 작은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이곳에서 21살의 제 하루하루는 항상 고된 노동과 가난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몸은 피곤함에 절었지만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술에 절어 계셨고 큰 목소리와 화난 표정이 두려웠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안나, 오늘도 일찍 왔구나. 카페 사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약했지만 손님들의 미소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의 서툰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어요. 이름은 민호.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리 항상 제게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의례적인 미소로 답했지만 그가 자주 찾아오면서 서서히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러시아는 역시 춥네요. 그의 서툰 러시아어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본 한국어로 한 번씩 대답했어요. 저의 어설픈 한국어에 그의 눈이 반짝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알아듣기 힘든 대화를 웃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업차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3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그는 카페에 왔고 저는 그의 방문을 기다렸어요. 힘든 아침도 그를 보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추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일에 저는 극도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저녁 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안나,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민호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였어요.
의사는 저에게 당장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도 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달랐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민호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음 날부터 병원비와 약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타국에서 하루 중 유일하게 웃게 해준 보답이라며 그는 제게 일주일만이라도 쉬길 원했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고 민호 씨는 매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너무 외롭게 자랐네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삶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는데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출장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단순한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저는 진지한 그의 답변에 당황했어요. 장난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더 자주 제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치 저를 설득하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남녀 사이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저희 두 사람은 끝내 연인이 되었고 민호 씨의 출장이 끝나갈 무렵 민호 씨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안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한국에서 함께 살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가 현실이 되다니요.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호 씨라면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민호 씨는 활짝 웃었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어요. 11살 차이, 다른 문화와 언어, 모든 것이 장벽이 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어요. 안나,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그 사람 제대로 알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유일한 남자,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비자 절차를 밟았고 2달 후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 씨는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민호 씨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그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책자들, 한국어 교재, 그리고 러시아 음식도 몇 가지 준비해 두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민호 씨의 가족과 지인만 모인 자리였어요. 민호 씨의 유일한 가족인 시아버지는 조용하셨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쁘구나. 그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시아버지는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낯선 환경.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저녁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때로는 답답했지만 민호 씨의 인내심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결혼 후 첫 1년은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 2년째,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의사는 저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과거의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민호 씨는 천천히 가자 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처럼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3번이나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 씨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일찍 귀가했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밤새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민호 씨는 더욱 저를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입덧을 할 때마다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어디서든 구해왔어요. 시아버지도 자주 집에 찾아오셔서 영양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임신 8개월에 들어섰을 때 민호 씨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민호 씨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경력에도 중요한 기회였어요. 안나, 어떡하지? 나 이걸 거절할까? 민호 씨의 고민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나는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 씨는 결국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두면 너무 걱정돼요. 러시아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어때요? 출산할 때쯤 내가 돌아갈게요. 그의 제안은 놀라웠지만 어쩌면 좋은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제 출산을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만삭의 몸으로 다시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고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꼭 연락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줘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곧 만날 어머니를 생각하며 떨쳐냈어요.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안나,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보낸 돈 덕분에 살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평화로웠어요. 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매일 민호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어요. 그는 중국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를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아기는 잘 있어? 그의 물음에 저는 항상 우리 둘 다 건강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평소와 같은 검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멈췄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뭔가를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어요. 쓸모없는 년, 그것도 제대로 못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잊은 줄 알았던 그 목소리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만약 사실을 알리면 그는 나를 버릴까? 시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생각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안나, 무슨 일이야? 저는 그대로 무너져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유산 사실 그리고 민호 씨에게 말하기 두려운 제 마음까지.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사실을 말해야 해. 민호 씨는 널 사랑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것도, 민호 씨와 떨어진 것도, 그리고 이 끔찍한 소식까지.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 씨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너무 컸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으로 제 숨이 꺼진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울 눈물을 다 흘렸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에게 사정의 소개를 받아 한 여성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입양기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그녀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기를 찾았어요. 당신과 혈액형도 같고 외모도 비슷해요. 저는 손을 떨며 그녀를 만났습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였어요.
금발의 머리카락, 파란 눈, 그리고 러시아인의 얼굴. 아이를 안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안나, 제발 생각해봐. 이건 범죄야. 어머니의 만류에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나 오늘 출산했어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호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아이는 어때? 건강해? 그의 질문 폭격에 저는 준비해둔 대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쁜 공주님이에요. 건강해요. 당신을 닮았어요.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민호 씨는 아이 사진을 요구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너무 예뻐. 우리 딸이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민호 씨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고 그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민호 씨의 출장도 끝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저를 닮아간다고 느꼈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안나, 조심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둘 비밀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민호 씨, 저, 그리고 우리의 딸.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던 민호 씨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도 서 계셨습니다. 아기를 더 단단히 품에 안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닥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나, 민호 씨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익숙한 체온과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곧 제 품에 안긴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우리 공주님,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 씨와 시아버지의 눈에서 잠시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치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를 많이 닮았구나. 예쁘다. 그 한마디에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러게요, 아빠. 안나를 닮아서 예쁘네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 씨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물을 만난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민호 씨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첫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민호 씨와 나란히 누웠을 때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안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대신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제 아이였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에게 소피아라는 원래 첫째에게 지어줬어야 할 이름과 지민이라는 한국 이름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소피아였지만 민호 씨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민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의 모양도 낯설었고 발음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매일 밤 저와 함께 공부해 주었고 시아버지도 가끔 오셔서 쉬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나, 천천히 해도 돼. 조급해하지 마. 민호 씨의 응원에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정말로 속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리노 씨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 의지를 존중해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예요. 잘 부탁드린다고 말해뒀어. 리노 씨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해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결국 면접을 보게 되었고 서툰 한국어로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저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해 주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고 메뉴판을 읽는 것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소피아를 민호 씨의 아버님께 맡기고 카페로 향했어요. 실수할 때마다 노트에 적어두고 집에 돌아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정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카페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제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안나 씨는 손이 정교해요. 바리스타 재능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했지만 여기서는 누군가가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양한 원두의 향과 맛을 구분하는 법,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라떼 아트의 기술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시험 전날 리노 씨는 제가 연습할 수 있도록 거실을 작은 카페처럼 꾸며 놓았어요. 손님, 카페라떼 한 잔이요. 리노 씨가 장난스럽게 주문하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한 날, 카페 사장님은 저를 정직원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월급도 오르고 근무 시간도 더 안정적이 되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러시아에 계신 어머니께 조금 더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는 안도감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안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항상 내가 자랑스럽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리노 씨는 승진해서 집에 더 일찍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찾아오셔서 소피아와 놀아주셨습니다. 이웃들도 저를 러시아에서 온 바리스타로 알아봐 주었어요. 어떤 날은 카페에 일부러 저를 보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안나 씨가 만든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4년차가 되었을 무렵 우리 부부는 인꼬부부로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리노 씨는 항상 퇴근길에 꽃이나 작은 선물을 사왔고 저는 그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한강공원이나 놀이동산에 가기도 했어요. 소피아는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고 똑똑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의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안나 어머님, 소피아가 최근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안도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피아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자신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놀린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소피아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특별해.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아이야. 리노 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즉시 소피아의 유치원에 찾아가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그 후로 아이들의 놀림은 줄어들었지만 저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할 테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둘째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첫째에 대한 비밀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간절함과 소피아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국 동의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금방 임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해진 덕분이겠죠.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나왔을 때 민호 씨는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어요. 안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 아이가 너무 달라 보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은 금방 시아버지와 이웃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특히 시아버지는 손자를 기대하시며 더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민호 씨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넓은 마음씨가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그날은 다들 제 임신을 축하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둘째는 이제 성별 알아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다음 주에 검사 받으러 가요. 제가 대답하자 다른 아주머니가 소피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째는 참 예쁘더라고. 근데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완전 엄마만 닮게 찍어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억지로 웃으며 네, 저를 많이 닮았죠. 라고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닮은 아이 낳아야겠네. 또 다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에겐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겠지만 저에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미용실에 나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들 눈치챈 걸까? 민호 씨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를 다닐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인사 속에서도 숨겨진 의미를 찾게 되었고 소피아를 데리고 산책할 때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피해망상이 생겼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두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러시아 여자애 봤어? 완전 러시아 애더라. 혼혈은 티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그들은 놀라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대로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피아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소피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제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안나, 무슨 일 있었어?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신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좀 불안정해요. 괜찮아요. 민호 씨는 제 말을 믿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소피아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가족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족인 것처럼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소피아가 민호 씨와 닮은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턱선? 입술 모양? 뭐든지 조은이 닮은 점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민호 씨는 기쁨에 겨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안나, 요즘 뭔가 고민 있어? 전보다 웃음이 줄었어. 그의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임신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민호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카페 일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소피아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금발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작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약속할게. 소피아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안나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또 다시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첫째는 확실히 남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게 완전 러시아 애더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에 찬 눈. 이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었어요. 소피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절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가끔은 소파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소피아의 5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유치원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했고 러시아식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한 아이의 어머니가 소피아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러시아 인형 같아요. 그 말에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완전 러시아 아이예요. 이번에 태어날 아기는 아빠 닮았으면 좋겠네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빠르게 웃음을 지으며 우리 소피아는 예뻐서 누굴 닮든 상관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민호 씨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말은 그냥 흘려들어. 그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둘째가 민호 씨를 닮으면 그럼 소피아에 대한 의심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소피아와 너무 다르게 생기면 어떡하지? 그 차이가 더 의심을 키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일상을 유지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소피아를 돌보고 민호 씨와 함께 둘째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조산 징후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회사 일을 미루고 병원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건강하게 만나자.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민호 씨의 아이예요. 유전자가 똑같을 거고 닮은 점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피아와의 차이는 더 두드러질 테고. 불안한 생각이 다시 몰려왔지만 저는 강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저는 숨을 고르며 민호 씨를 깨웠습니다. 민호 씨, 아기가 괜찮니? 아가,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분만실로 안내하는 동안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함께 할게. 무서워하지 마. 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2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점점 강도가 세어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아팠지만 민호 씨가 계속 제 옆에서 땀을 닦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시아버지는 틈틈이 분만실 문 앞에서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고지예요. 힘주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 씨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닦아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그 작은 얼굴을 처음 보았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민호 씨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동그란 얼굴, 짙은 갈색 눈동자, 갈색 머리카락. 한눈에 봐도 한국인 아버지를 닮은 호녀라였습니다. 민호 씨와 시아버지도 그것을 알아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놀라움, 의문,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나를 닮았구나. 민호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럼에도 애써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에게 태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밝고 강인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민호 씨는 매일 소피아를 데리고 와 동생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동생이 나랑 달라요. 그 순진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살 아이의 눈에도 차이가 보였던 거예요. 소피아는 엄마를 닮았고 태호는 아빠를 닮았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민호 씨가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그의 태어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태호가 날이 갈수록 민호 씨를 닮아가는 반면 소피아는 완전히 러시아 아이 같았어요. 금발의 파란 눈, 하얀 피부. 두 아이를 나란히 두면 마치 다른 가족의 아이들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유모차를 끌고 산책할 때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둘째는 정말 아빠 판박이인데 첫째는 도무지 닮은 데가 없어.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호 씨도 그 말을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갑자기 카트를 세우고 아주머니들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이들이 듣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사과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냥 수다였어요. 그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호 씨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항상 수다 떨기 좋아해. 그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마음속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정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태호가 돌이 되던 날,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소피아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시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선물을 듬뿍 안겨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 아이 사이를 오가는 것을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고, 태호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어요. 벌써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옹알이도 늘어갔습니다. 소피아는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워왔고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말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내면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댁에 반찬을 전해드리러 갔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어 노크 후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부엌에 반찬을 놓으려던 찰나 시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그래, 둘 다 내 손주야. 절대 티 안 낼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니. 항상 잘 챙겨줘라 민호야. 가족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다 부질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고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 씨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겨우 웃음 지으며 엄마가 조금 아파서 그래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민호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의 유산, 입양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거짓말까지. 말을 할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갑자기 아이를 잃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를 버릴까봐, 시댁에서 날 내쫓을까봐.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살아온 제가 또다시 그런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나, 고개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말에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소피아가 4살쯤 되었을 때 동네에서 계속 이상한 말들이 들려왔어. 처음엔 무시했지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민호 씨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나쁜 놈이지. 결국 친자 검사를 했어. 그리고 소피아가 내 친자도 당신 아이도 아니란 결과를 받았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예상과 다른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해? 소피아는 내가 키운 딸이야. 내가 첫걸음말을 가르쳤고
첫말을 들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그의 말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당신은 화내지 않아요? 당신을 속였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 배신감도 느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소피아는 이미 내 딸이었어. 어떤 DNA 검사 결과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를 받은 후 민호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민호 씨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모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민호 씨의 말에 저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저를 배려했는지,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소피아를 내 딸로 키울 거야. 태호와 똑같이. 누가 뭐래도 피가 어떻든 상관없어. 우린 가족이니까. 민호 씨의 말에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의 따뜻한 품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소피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사랑에 대해, 아이를 키우며 느낀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러시아에서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입양 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는 알 것 같아. 민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때의 결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가 막막했어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선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리고 언젠가 소피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하지만 그건 아직 먼 훗날의 일이야. 지금은 그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자. 그의 말에 안도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어요.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다정한 미소가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마치 어젯밤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오늘 퇴근하고 부동산 좀 알아볼게. 이사할 만한 좋은 동네를 찾아보자. 민호 씨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어떤 미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일까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민호 씨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겠구나.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할 것 없다. 넌 내 며느리고 소피아는 내 손녀야. 그게 전부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퇴근하자마자 말을 쏟아냈어요. 여기 좋은 곳을 찾았어. 학군도 좋고 공원도 가까워.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야. 그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새 집을 계약했어요. 깨끗한 아파트였고 이전 동네와는 충분히 멀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속 무거운 짐들도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사 전날 소피아가 방에서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금발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작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아이든 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어요. 민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었어요. 태호의 방으로 가서 그의 자는 모습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민호 씨를 쏙 빼닮았어요. 같은 코 모양, 같은 입술 라인. 그가 자라면서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이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단단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소피아는 신이 나서 자기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태호는 넓은 거실을 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민호 씨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제 과거는 잊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일부였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였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하며 민호 씨는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소피아도 따라 주스 잔을 들어 올렸고 태호는 이유도 모른 채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꼈어요. 거짓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실과 용서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아파트,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마음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소피아는 벌써 새 유치원에 적응해 친구들도 사귀었고 태호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소피아의 머리를 빗어주는 것을 일과로 삼았어요. 아빠 손은 마법손이야. 아프지 않게 빗어줘요. 라며 소피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혈연으로 이어진 부녀 같았어요. 민호 씨는 진심으로 소피아를 자신의 딸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후 저는 새로운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였지만 바리스타 경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러시아 악센트를 재미있어했고 가끔 러시아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직장에서 부담 없이 제 출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 타기를 가르쳤고 저는 러시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셔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가끔은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특히 소피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할 때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왜 내 머리는 노란색이고 눈은 파란색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너는 특별한 아이야. 러시아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졌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소피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와 의논한 결과 아이가 충분히 성장한 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사랑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사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웠어요. 소피아와 태호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고 세 번째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기뻐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신이 났고 아직 어린 태호도 엄마 배를 만지며 웃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가 또 생긴다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셋째는 시할머니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셋째 임신은 첫째, 둘째와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소피아 때는 혼자였고 태호 때는 불안했지만 이번에는 평온했어요. 모든 검진에 민호 씨가 함께했고 태아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민호 씨는 또 딸을 갖게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이나 불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커졌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지지해 주었고 특히 민호 씨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어머니와도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보고 싶다며 출산 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계획된 제왕절개였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호 씨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고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계셨어요. 마취가 시작되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곧 만날 아이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공주님입니다. 의사의 말과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닦아 제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발의 머리카락, 하얀 피부.
소피아를 처음 봤을 때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민호 씨가 수술실에 들어와 아이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나, 소피아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회복실에서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운명 같아. 소피아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 같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딸의 이름은 나탈리아로 지었습니다.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한국어로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소피아와 테오가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소피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나랑 닮았어요. 그 말에 민호 씨와 저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소피아는 아직 어려서 그 닮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탈리아가 태어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소피아와 나라의 닮은 모습은 종종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세 아이 모두 저희의 소중한 자녀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종종 러시아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과 차가움,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과 비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작은 도시에 갇힌 불안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모든 선택과 실수, 거짓말과 고통이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과 용서 위에 세워진 지금의 가정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나탈리아가 1살이 되던 해 저희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8살, 테오는 3살이 되었고 새아이는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금발의 소피아와 나라, 그리고 그 사이에 갈색 머리의 테오. 언뜻 보면 이상한 조합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있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어린 시절, 저는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사랑을 주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조건 없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민호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안나, 후회하는 건 없어?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후회 없어요. 물론 거짓말했던 것은 미안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제 대답에 민호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테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이에요. 그 순간이 두렵기도 했지만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소풍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나,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날부터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안고 있던 큰 비밀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피아, 테오, 나탈리아. 세 아이 모두 저희의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다른가.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민호 씨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희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안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말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민호 씨의 너그러움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다른 남자였다면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사랑으로 저를 대했고 소피아를 진심으로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을 살아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짓말과 불안 위에 세워졌던 과거는 뒤로하고 진실과 용서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가장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이 뭐예요? 그 순간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 소피아는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어쩌면 그녀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도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새아이의 방을 돌며 이마에 키스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 씨에게 돌아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그 말은 매일 반복되었지만 결코 진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저, 안나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매일의 소중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